한국 현대사 부르고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식민지식이 교통요지에 건설된 도시들을 살펴보았죠. 항구를 건설하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항구도시가 생기죠. 또한 내륙지역도 교통요지에 없던 도시가 새로 생겼죠. 대전, 이리, 신의주가 대표적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많이 언급했는데 수정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알기 위해서 AI를 이용했는데 AI가 그래요. 사람 잘못 언급하거나 지어서 말해서 사실과 맞지 않았죠. 그래서 수정을 한 거예요. 특이한 점은 신의주가 크게 발전했는데 교통요지에 있으면서 그래요. 첨단 도시로 변했죠. 첨단 도시가 건설됐죠. 누가 건설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 콩나물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노구치 시타가오였죠. 그래요. 그런데 신의주 역시 거의 노구치가 건설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수력 발전도 수풍댐도 건설하고 또 그 많은 이제 투자를 했어요. 노구치라는 인사가 북한의 첨단 도시 흥남과 신의주를 둘 다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학교 건설, 인프라 건설에도 노구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도 많이 했죠. 민간인이 첨단 도시 건설을 하는데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물이 북한 역사상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노구치다가 왜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요. 노구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이 투자 산업시설이 한국보다 더 많았죠.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통 도시들 중에서도 교통의 요지에 있는 도시들이 있었죠. 서울, 대구, 광주, 평양이 있죠. 이러한 도시들도 크게 발전하겠죠.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도시들 중 교통요지에 있는 도시들은 크게 번영했다. 대표적인 도시에는 서울, 대구, 광주, 평양이 있다. 그렇죠. 식민지 시기에 건설된 경부선, 호남선, 그리고 근처의 도시들이 크게 번성했죠. 서울과 대구는 이제 식민지 시기 이전에도 제법 큰 도시였죠. 현대 도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 대구, 부산을 이었죠. 철도로. 그랬더니만 이제 사람이 살지 않던 대전에 도시가 건설되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대구, 광주도 번영했겠죠. 교통의 요지에 있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도시의 인구는 1910년에 서울은 약 25만 명 정도 되었고 대구, 광주, 평양은 각각 약 3만 명, 1만 명, 4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현 시대 서울은 거의 1,000만이 육박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1,000만이 육박한 도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만도 되지 않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25만 명 정도. 현 시대 한국으로 치면 대형 도시는 아니죠. 100만이 넘지 않으니까. 100만 넘는 도시 많잖아요. 25만 명 정도면 한 소형 도시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대부터 일정 정도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원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원인 몇 가지가 있다.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는 대량의 공직이 제공된다. 교통의 요지는 상공업이 발전할 경우 상공업의 요지가 되지만 상공업을 육성하지 않더라도 정치 중심지가 되어 도시를 형성할 수 있다. 꼭 상공업을 육성해야지 도시가 생성된다. 그건 아니에요. 고대도 도시들이 있죠. 뭐 규모가 현시대처럼 크진 않지만 일자리가 있으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행정의 중심지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행정가들 중심으로. 행정가들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 산업이 발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상공업 중심의 도시는 아니고 주로 이제 행정가들 중심의 도시죠. 단 상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의 도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상공업의 발전은 제한되지 않으니 도시의 성장은 끝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딱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이 20만이 넘는 서울을 건설하는데 518년이 걸린 반면 조선 총독부는 20만이 넘는 도시 부산과 인천을 육성하는데 각각 25년, 32년이 걸렸다. 아니 28만 되는 도시, 서울이 28만 명이 거주한 도시가 되는데 몇 년 걸렸냐는 거예요. 51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이 넘는 도시인 부산과 인천을 육성하는데 25년, 3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부산과 인천에 보급되었다는 얘기죠. 사실상 조선시대에 없던 일이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할까? 농촌 사람들이 이주하잖아요. 농촌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주한다는 거예요. 농민들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도시 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네. 그런 사람들이 도시로 가죠. 혹은 이제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이 됐죠. 어떤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농촌이 더 살기 좋다. 도시로 이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수십 년 만에 그래요. 20만이 넘는 도시들이 생겼다. 그래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소득을, 더 좋은 직장을 제공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농민들에게. 교통의 요지에 있는 전통의 도시인 서울, 대구, 광주, 평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번성한 원리는 내륙의 교통 요지에 도시가 형성된 원리와 같다. 서울, 대구, 광주, 평양도 크게 번성하죠. 교통의 요지에 있는 전통 도시들에도 상공업이 육성되면서 도시가 팽창했던 것이다. 그래요. 사실이죠. 예전에 하긴 했지만 서울이 100만 도시로 이제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식민지 지식이.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을 당시 경성분은 약 2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통적인 행정 중심지였다.
그러나 당시의 경상북도의 대다수 인구는 행정적 소비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어땠을까? 평양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됐죠. 관리들이 살고 현 시대 평양하고 비슷하죠. 뭐 상호가 육성된 건 아니니까. 공직자는 어떻게 사나요? 공급받아서 살잖아요. 당신은 뭐 쌀을 받거나 그랬죠. 그래요. 경성부의 도시 구조와 성격은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등 간선철도망의 전면 개통 및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급격히 변화했다. 그래요. 통과안부가 실권을 잡으면서 또 뒤에는 또 총독부가 이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은 이제 현대 도시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재건설 되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재건설을 누가 시작했냐? 그래요. 조선 총독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1910년대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지시에 의해 현 충무로, 명동, 필동 일대 등 남천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이 설치되었고 신장로가 건설되었다. 또한 대륙 연결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용산 일대를 거대한 군사기지 및 철도기지로 지정하고 계획적으로 육성했다. 조선 총독부가 이제 현대도시로 이제 타박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죠. 서울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교육과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한반도 유일의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하여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여여자전문학교 등 쓸만한 고등교육기관이 전적으로 서울에 밀집해 있었고 전국의 부유층 자녀와 엘리트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서울로 대거 상경했다. 조선 총독부가 많은 학교를 서울에 건설했다는 거예요. 현대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울은 교육의 중심지이잖아요. 주요한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던 동양석식 주식회사는 일본 정부 주도하에 1908년 12월 경성부에 설립되었다. 동양석식 주식회사는 한국 개발을 위해서 한반도 개발을 위해서 수립된 회사죠. 금융기관 역할도 했죠. 또한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은행권이라고 불리는 화폐를 발행하는 조선은행을 설립했다. 현실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의 역사 뿌리는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조선은행이죠. 당시 조선은행은 1원, 5원, 10원, 100원 등의 권종을 발행했다. 1918년에는 한성농공은행 등 전국의 6개 농공은행을 강제로 통합하여 서울에 본점을 둔 국책특수은행인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은 한반도 내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었죠. 그전에는 꼭 교육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할 수 있었고 그래요. 또 어떤가요? 고등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이 금융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근대 국가가 수립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었더라. 현 시대 서울은 금융의 중심지죠. 현 시대 서울의 뼈대를 누가 만들었냐?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930년대 들어 이촌 장도 현상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시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조선 총독부 총독 우학기 가제 시기에는 경성부의 경계를 전면적으로 높이는 대규모 도시 계획을 추진했다. 1936년 총독부는
기존 경성부 외곽의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용광면, 연희면과 시흥군, 영등포, 번대방리 등을 경성부에 대거 편입시켰다. 이 행정구역 대확장으로 경성부의 면적은 약 36제곱킬로미터에서 134제곱킬로미터로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한강 이남의 영등포가 정식 편입되면서 서울은 역사상 최초로 한강을 도심 내부에 둔 근대적 광역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계속 도시가 성장하니까 도시 범위를 넓혔다는 거예요. 그래요. 도시가 포화 상태가 된다. 현 시대에 지금 서울도 포화 상태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또 너무 상승한다. 도시가 재기능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조선총독부가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 범위를 넓혀라. 그래야지 도시 기능이 재수행을 할 수 있다. 또 범위가 꼭 넓어서 또 좀 좁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서울은 장기에 걸쳐서 그래요.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개발을 막으려 했던 거죠. 개발을 통해서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뭐든지 그래요. 개발을 막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박원순 때 심했죠. 노무현 때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노무현 때는 아니죠. 노무현 때는 아니고 막질 않았고 그냥 규제 정책을 많이 썼을 뿐이고 문재인 박원순 때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막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안 그래도 도시 기능이 수행이 잘 안 되는데 1936년 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경성부의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인 지역제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1939년 지역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사대문안 도심은 상업지역으로, 대규모 술도망과 순이 연계되는 영등포, 용산, 마포 일대에는 공업지역으로, 동남, 영등포, 상도지구 등 외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기능별 공간구획이 완료되었다. 난개발을 막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인구가 20만 명 선에 머물렀던 경성부는 근대 상공업의 발전과 도시계획 집행으로 인구를 빠르게 흡수하여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1940년 경성부 인구는 993만 5,463명을 기록하며 100만 명 선에 육박했고 광복 직전인 1944년 공식 국제조사 통계에서는 98만 8,537명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경성부는 명실상부한 한반도 최대의 정치, 경제,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며 거대한 근대도시, 대도시로 변모했다. 상공업 육성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20만에 머물던 도시 규모의 한계가 깨져버린 거죠. 양질 일자리가 대량 보급되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서울이 이제 20만에서 한 100만으로 증가했다. 80만 명이 유입되었단 말이잖아요. 어떻게 유입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80만 명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말인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도 80만 명이면 20만 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냐 아니냐 그거라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산업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을 제공했죠. 그런 국가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 어느 국가가 더 좋은 국가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가 더 좋은 국가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일자리 구하기 쉬워지고 일자리 못 구하면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이들이 많았는데 절대 빈곤에 시달리면서 그래요. 대표적인 일본 기업가에는 경성상공회의소
회도를 지낸 토모고베 거두 와타나베 사다이치로와 세분 영조국을 지배한 가미야 다케타로, 그리고 남촌 상권이 대주주였던 고바야시 겐노쿠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총독부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경성의 근대적 인프라 곳곳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실질적인 경성의 경제적 군주로 군림했다. 상공업 중심이니까 크게 성공한, 그래요. 상공업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도시에. 경성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가로는 화신백화점을 설립한 박흥식과 경성방직을 이끈 김현수가 있다. 이들은 철저한 근대적 경영 수완과 자본의 재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켰다. 이들이 구축한 대규모 공장 운영 및 유통 체인망 노하우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 산업사에 빠르게 안착하는데 결정적인 경영 실무의 모태가 되었다. 한국인 기업들도 많이 육성되었다. 자생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죠, 지역마다. 조선시대에는 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상공인들을 천시했잖아요. 그런데 식민지 시기에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한국인 기업들이 생겨나더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이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하지만 근대 도시는 아니었다. 가로등이나 현대식 도로, 전차가 있다고 하여 근대 도시는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가로등이 있네? 현대 도시다. 전철이 있네? 현대 도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설은 근대 도시가 아니더라도 기술 도입과 자금 투입으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근대 도시는 상공업이 육성될 때 비로소 건설된다.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서울이라는 고대 도시를 현대 도시로 건설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사는 조선 총독부 총독들이니 서울 주민들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서울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종이 한 일은 근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시대 한국인들은 고종이 근대화 시작했다, 근대화 군주다, 뭐 이렇게 쓰려고 하지만, 뭐 가로등을 설치하려 했다, 도로를 나름대로 건설하려 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게 근대 도시나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근대화 노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 상공업이 중심이 된 도시가 근대 도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 가로등 있는 거 알았다.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죠. 근대 도시가 아니더라도. 그 민간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을 설립해 허가를 해주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근대 도시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대 도시와 고대 도시의 차이는 뭐냐? 고대 도시는 정치 중심의 도시인 거죠. 그게 근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1920년 전 서울은 행정 중심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지금 평양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업자들이 있냐 없냐, 누가 중심이 되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을 당시 평양부는 약 4만 명 인구가 거주하는 평안도 지역의 행정과 상업이 중심지였다. 한반도가 상공업이 낙후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상공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평양은 대동강 수운을 바탕으로 대중국 무역과 청포 유통이 발달했으나 근대적 중화공업시설은 미비한 상태였다. 평양 역시 마찬가지죠. 뭐 상업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행정 중심의 도시였죠. 평양부의 도시구조와 성격은 1906년 경의선 철도의 전면 개통 및 대동강 안쪽으로 한정되었던 행정구역의 점진적 개편과 함께 급격히 변화했다. 1910년대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지시에 의해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던 서람리 신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상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가설되었고 신장로가 건설되었다. 또한 군사적 거점 확보를 위해 평양성 외곽인 기림리 일대에 유격대 사단과 비행장을 배치하고 배후기지를 육성했다.
현대 도시의 인프라는 조선총독부가 제공하죠. 평양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한반도 북방의 교육과 공업 거점 도시로 육성되었다.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 전문학교를 비롯하여 평양의학전문학교, 평양사범학교, 평양국립공업학교 등 상공업과 실무 위주의 고등교육기관이 평양에 밀집해 있었고 서북 지역의 유력 자산가 자녀와 엘리트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평양으로 상경했다. 서울에서도 교육을 받고 평양도 이제 교육의 중심지를 육성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제히 대륙 진출 관문이었던 평양에는 주요 금융기관의 지점들이 속속 들어섰다. 1910년대 조선은행 평양지점이 발권은행의 거점으로 작동했으며 1918년 설립된 국채금융특수은행인 조선식산은행 역시 평양지점을 두고 국내 관내 광업과 제조업에 거대한 장기 산업 자금을 대출했다. 또한 자생적 민족 자본의 상징이었던 평양조선인 상업은행과 평안무역주식회사 등이 설립되어 지역금융의 한 축을 담당했다. 1930년대 들어 이촌양도 현상과 공장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시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조선 총독부 총독 우가키 가시 시기에는 평양부의 경계를 대동강 너머까지 전면적으로 넓히는 대규모 도시계획을 추진했다. 1938년 총독부는 기존 평양부외곽의 대동강 건너편인 대동강면, 추울미변, 소도면 일대를 평양부의 대급편에 위치했다. 이 행정구역 대확장으로 평양부의 면적은 대폭 늘어났으며 대동강 이남 지역이 정식 편입되면서 평양은 역사상 최초로 대동강을 도심 내부에 둔 근대적 광역 산업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평양도 서울처럼 이제 현대 도시로 개편되는데 조선 총독부는 도시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 역시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성을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독점하고 있는 게 많죠.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근데 조선 총독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막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이. 부산도 40만 되는 도시였고 평양도 그 정도 됐고 서울은 한 98만, 한 100만 명 정도. 뭐 아무래도 수도니까 더 크긴 컸지만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이. 왜 그랬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도 자유를 허용을 해서 지역에도 은행이 설립이 돼야 되겠죠. 안 그래 서울에 금융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서울 위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든 간에 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금융에 그냥 위험이나 관리하면서 뭐 금융기관을 설립해. 그러면 산업이 발전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 금융이 발전하겠죠. 그래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서울과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으면 아무리 산업 발전에 유리한 곳이라도 하더라도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했는가?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내내 인구 4, 5만 명 선에 머물렀던 평양부는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서 중화공업이 발전하고 이런 말은 빼는 게 좋죠. 그 누군가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인구를 빠르게 흡수하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1940년 평양부 인구는 28만 5,965명을 기록하며 한반도에서 부산 다음가는 세 번째 큰 도시로 성장했고 일본 패망 직전인 1944년 말 통계는 3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한반도 북부 최대의 정치, 경제, 산업 중심지로 변모했다.
식민지 시기 전에는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7배가 성장하잖아요. 근대 도시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고대 도시 평양을 근대 도시로 재건설했냐? 조선 총독부라는 거예요. 당시 평양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일본인 기업가에는 평양 상공회의소 회도를 지낸 평양 총무소와 대동강 수력 발전에 관여했던 오노 나오지로와 평양의 유력 주주업자인 토지자산가였던 사또 요시치로를 꼽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노 나오지로는 평양 철공소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평양의 대표적인 근대소 철공소였다. 그렇죠. 당시 평양 및 서북 지역에 들어섰던 광산용 기계, 농업용 펌프, 철도 관련 부품 및 천박 수리 등도 맡았으며 평양 기계공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사또 요시치로는 평양으로 이주한 초기 일본인 자본가의 전형으로 당시 대동강유의 풍부한 곡물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상출할 수 있었던 양조업으로 기반을 닦았다. 그는 사또 양조장을 설립하여 평양을 본거지로 삼아 청주와 소주 등을 대량 생산했다. 당시 평양은 수질이 좋고 원료인 곡물이 풍부하여 양조업이 크게 발달했는데 사또는 재래식 발효시설을 도입해 평양과 황해도, 만주 일대까지 공급망을 넓혔다. 이후 그는 막대한 재산을 평양 시내와 외곽의 부동산에 재투자하며 거대 토지 자산가로 거듭났다. 그래요. 기업 얘기했잖아요. 근대 도시는 기업인들 중심, 기업인들 상공업이 우선된 도시다. 당연히 기업인들이 있기 마련이 있다. 또 대표적인 기업인도 있겠죠. 평양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가로는 한국인 최초의 고무신 공장인 정창고무를 설립한 이하영, 거북선표 고무신으로 전국을 제패한 평양고무공업소의 김성환, 그리고 메리아스 공업의 선구자인 이찬영이 있다. 이들은 철저한 근대적 산업수완과 공장식 대량 생산 시스템, 재투자를 통해 평양 고무신과 평양 메리아스라는 독점적 브랜드를 전국에 히트시키며 기업을 성장시켰다. 다 있는 거예요. 왜 근대 도시냐? 그 유라라는 거예요. 고대 도시에는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상공업이 육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대표적인 기업가가 나오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양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고는 하지만 현대 도시는 아니었다. 1910년 이후 조선 총독부가 도시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상공업을 육성한 뒤 현대 도시로 재건설되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기 이전에는 현대 도시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전혀 도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규모가 작은 현지대 도시에 비교하면 한 소규모 도시들이 있었다. 도로 행정 중심의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는 성장할 수가 없었다. 왜? 뭐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 중심의 도시니까. 근데 그 한계가 식민지 시기에 깨지고 있더라. 서울 평양을 봐라. 한계가 깨지면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500년 걸렸는데 서울은 한 30년 만에 한 100만 명으로 증가하더라. 한계가 깨져버린 거다. 그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다.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됐다는 말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리고 실제로 일자리를 구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식민지 시기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살기 좋은 국가였을까? 아니면 도시가 발전하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조선이 더 한국인들에게 좋은 국가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